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8주 문화 홍길동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홍길동전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도술 부려서 들의 재산을 빼앗아 이제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홍길동전은 영웅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홍길동이라는 아주 신기한 재주를 가진 인물이 이 백성들을 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주제는 이 내용이 아니고, 홍길동이 뭐로 태어났어요? 서자로 태어났죠. 서자가 뭐예요? 이제 첫째 부인이 아닌 둘째, 셋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홍길동의 어머니는 시비였어요. 시비가 뭐예요? 이제 천민인 거죠. 노비였죠. 노비와 어머니는 노비고 아버지는 이 양반 사대부이기 때문에 뭐 했어요? 적서 차별을 받았어요. 그 차별로 인해서 호부, 형을 형이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과거 제도에도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홍길동은 글도 잘 읽고 재주도 뛰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하는 또 다른 이제 그 홍판서 자신의 아버지의 부인인 초란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도둑 무리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활빈당을 조직해서 이제 탕가노래의 재산을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왕이 이 홍길동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홍길동은 신기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잡힐 수가 없겠죠. 그런 와중에 홍길동은 자신에게 벼슬을 내려주면 이 나라를 떠나겠다라고 하여 그 왕이 아무리 해도 잡히지 않자 어떻게 해요? 벼슬 내려줘요. 그래서 이 벼슬을 막 받고 난 후에 조선을 떠나서 율도국으로 가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살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 신분차별, 적서차별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고 영웅적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생이 기이하고 어렸을 때 그죠? 그러니까 재주가 뛰어나고 그러나 시련을 당하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룬다, 이런 영웅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홍길동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춘섬이죠. 어머니죠. 근데 이 어머니의 신분이 뭐예요? 시비예요. 그래서 적서 차별을 당해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홍판서, 이제 사대부인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홍판서는 홍길동을 매우 아끼지만, 그죠? 사회적 관념과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아들을 차별한 건 아니지만 이 신분 제도에 따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지는 이해하지만, 그래서 이 둘 간의 갈등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홍길동은 이 적설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거고, 홍판서는 홍길동을 이해하지만 그의 이런 그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와중에 초란이라는 이 홍판서의 다른 부인이 곡선엄이라고 불리는데, 이 초란이 홍길동을 죽이려고 해요. 자객을 보내서. 그래서 이 홍길동은 집을 떠나서 율도국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 예. 그래서 비교적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달락 볼까요? 자, 길동이 점점 자라서 8살이 되니 총명함이 보통 사람을 능가하며 하나를 들으면 100을 알았다. 자, 공이 더욱 사랑하여, 여기서 공은 누굴까요? 이 양반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높여 부르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 공은 홍판서를 지칭하지만 홍길동이 아버지, 그런데 꼭 홍판서만 공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다른 소설에서 좀 직책이 높은 사람을 공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겼지만 근본이 천해. 왜? 어머니가 시비이기 때문에. 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면 곧 꾸짖어 못하게 하였다. 아꼈지만 사회 체제를 따른 홍판서,
그로 인해서 홍길동은 서러움이 쌓였겠죠. 그죠?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명을 본받지 못하면 차라리 병법을 외워 대장군의 인장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돈과서로 정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로서 흔쾌한 일이다. 그러니까 대장부로서 뭐 해야 한다? 입신양명해야 한다.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하고 또 출장 입상해야 한다. 나가서는 장부로서 들어와서는 재상으로서 이름을 날려야 한다는 이게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이상적인 색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홍길동의 말이죠. 그런데 나는 어찌하여 이 한 몸이 외롭고 아버지와 형이 있건만 아버지와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나는 온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통한 이 길동의 심리를 호소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문단 나를 볼게요. 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배회하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배회하다, 어슬렁거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슬렁거린다, 여기저기 거닐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무슨 흥이 있어 밤이 깊도록 자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길동이 공경하며 조금 공경하며 그러니까 신뢰하며 혹은 존경하며 대답하기를 소인이 마침 달빛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그중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만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으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공이 그 말을 짐작했지만 짐짓 책망했다. 나무랬다. 꾸중하며 말하기를 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길동이 거듭절하고 말씀드렸다.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도 대감은 누굴 말해요? 홍판서를 말하는데 만약에 홍길동이 서자가 아니었다면 대감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버님이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아버님을 아버님이라 부르지 못해요. 왜? 차별 때문이죠. 적서 차별 때문에. 그렇죠?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가 되었으니 아버님이 나오시고 어머님이 기르신 은혜가 깊은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길동이 눈물을 흘려 적삼을 적셨다. 적삼은 옷입니다. 공이 다 듣고 그러니까 홍판서 아버지가 다 듣고 나서 비록 길동이 불쌍하지만 그 뜻을 위로하며 마음이 방자해질까 두려워 크게 꾸짖었다. 방자해지다. 건방지다 이런 뜻이죠. 자,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가와 나는. 그럼 다 달라 봅시다. 길동이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데도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여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루는 길동이 어미 방에 가서 울며 말했다. 소자가 어머니와 함께 전생에 인연이 두터워 지금 세상에서 모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만극합니다. 그러나 소자의 팔자가 기박하여 천한 몸이 되었으니 품은 한이 깊습니다. 장부가 세상을 살면서 남의 천대를 받고 살 수는 없는 것이라 소자는 제 기운을 억제하지 못하여 어머니 슬하를 떠나려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어머니는 소자를 염려하지 마시고 귀하신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길동의 어머니가 듣고 나서 크게 놀라며 말했다. 재상 집안의 천한 조매 몽임에서 태어났다. 재상이라는 것은 이 이 판서라는 직급은 재상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홍판서 집안은 재상의 집안인 거죠.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집안은 그죠? 이 천한 몸으로 태어난 것이 홍판서의 아들 중에 너뿐이 아니야 라는 거죠. 어찌 마음을 좁게 먹어 어미의 간장을 태우느냐. 옛날 장충의 아들 장길산이죠. 천하 소생이로되 13살에 그 어미를 이별하고 운봉산으로 들어가 돌을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던졌으니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장길산이라는 인물이 조선 후기의 인물인데 이 홍길동이라는 소설은 이 장길산이라는 소설이 쓰여지기 이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이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이 아마 약간 변형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하네요. 그죠?
어머니는 안심하시고 뒷날을 기다리십시오. 근래 곡산 어미의 행색을 보니 곡산 어미도 이 곡산이란 아이가 서자인데 이 곡산 어미도 누구인 거죠? 이 홍판서의 부인인 거죠. 홍판사의 부인이야. 그래서 행색을 보니 상공의 총애를 잃을까. 여기서 상공은 또 누굴 말해요? 바로 홍판서, 상공, 홍판서, 그 다음에 재상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상이라는 직책은 판서를 포함하는 거고요. 이 재상이라는 직책, 판서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상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공, 재상, 판서, 공은 같은 직책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모두 홍판서를 가리킨다. 홍길동의 아버지이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재상, 상공, 공, 판서 다 뭐야? 같은 인물이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설에서도 이렇게 한 인물인데 다양한 호칭으로 사용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총애를 잃을까 걱정은 우리 모자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화를 입을까 하니 어머니는 소자가 나가는 것을 염려치 마십시오. 이에 그 어미가 또 슬퍼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로 표기해야 독자층을 확대했죠. 왜냐하면 한자로 표기하면 사대부만 읽을 것이지만 한글로 표기하면 평민들도 한글은 배우기 쉬우니까 많이 깨우쳤을 거예요. 그래서 독자층이 확대가 되겠죠. 2번 중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죠. 여기는 한국, 조선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부분 고전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소설은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영웅의 일dak이라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죠. 불합리한 사회제도는 뭐예요? 적서차별에 대한 저항정신, 다른 말로 비판정신을 반영되어 있죠. 당대 현실의 소재를 취할 당대 현실은 뭐예요? 적서차별, 사회상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도 맞네요. 10번 볼까요? 이 글을 읽고 추측해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론 문제네요. 1번 길동을 꾸짖는 공의 말에서 극심한 당파 싸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요?
12번 봅시다. A의 상황에 대해 길동과 홍판서는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A의 상황은 아버지와 형이 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라는 상황에서 길동은 사회적 그런 모순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죠. 그러나 홍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3번 이 글을 통해 할 수 있는 홍길동의 생각에 주목하여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그러면 홍길동의 이제 뇌구조네요.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입신양명 하고 싶죠. 첫 부분에 나왔죠. 그런데 이 적서차별 때문에 입신양명 하지 못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보고 싶다. 난 왜 뭘로 태어났어요? 서자로 태어났을까? 어머님이 걱정되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질문 봅시다. 원래 곡산어미는 곡산 출신의 기생이었대요. 기생. 이 곡산어미가 아까 누구였죠? 이 홍판서의 또 다른 부인이었죠. 상공의 애첩이 되었는데 이름은 초란이었다. 그렇죠? 곡산어미의 이름은 초란이래요. 아주 교만하고 방자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공에게 모함았다. 공은 누구예요? 여기서 공은 홍판서, 홍길동의 아버지죠. 모함하는 말을 했대요. 이것 때문에 집안에 폐단이 끊이질 않았다. 집안에 이제 문제가 끊이지 않았대요. 자기는 아들이 없대요. 초라는. 춘섬은 길동을 낳은 데다가 상공이 늘 길동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속으로 불쾌하게 여겨 길동을 없애버리려고 일을 껴야했다. 하루는 흉계를 생각해내어 무녀를 청하여 말했다. 무녀는 뭐야? 무당입니다. 자, 내 한번 평안하게 살려면 길동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 만일 나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그 은혜를 후하게 갚겠다. 무녀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대답했다. 지금 흥인문 밖에 관상을 아주 잘 보는 여자가 있는데 사람의 상을 한번 보면 앞날과 뒷날의 기륭을 다 안다합니다. 이 사람을 청하여 그 소원을 자세히 이루고 상공께 소개하여 앞뒤의 일을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구하게 하십시오. 상공이 반드시 크게 혹하셔서 그 아이를 없애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타서 이리이리 하면 묘한 계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란이 어떤 계책을 꾸민 거예요. 홍길동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녀를 불렀고, 무녀는 다시 관상 잘 보는 사람을 홍판서에게 소개해서, 속이란 얘기죠. 홍판서를. 길동이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초란이 크게 기뻐하여 먼저 은돈 이때는 이제 화폐를 은으로 거래했나 봐요. 신량을 주면서 관상녀를 불러오라고 하니 무녀가 하직하고 나갔다. 그날 밤 촛불을 밝히고 주역을 골똘히 읽고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가 3번 온다. 자, 골똘히 열심히 아까 책을 읽는 것은 누구겠어요? 길동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까마귀가 이제 불길한 징조죠. 3번 울고 지나가기에 길동이 이상하게 여기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짐승은 본디 밤을 꺼리거늘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 짐승인가 봐요. 지금 울고 가니 매우 불길하도다. 길동이 잠깐 팔개를 버려 점을 쳐보고는 크게 놀라 책상을 물리치고 둔갑수를 써서, 이게 뭐죠? 전기적 요소가 나오네요. 전기적 요소. 변신한 거죠. 그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사경의 한 사람이, 사경은 새벽 3시에서 5시를 말해요. 비수를 들고, 비수 칼이겠죠. 천천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줌을 외우니 갑자기 한 줄기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집은 간데없고 첩첩산중의 풍경이 장엄하였다. 특제가 크게 놀라서 길동의 조화가 신기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방 안에 들어온 것은 누구겠어요? 특제죠. 그죠? 이 자객인 거예요. 죽이러 온 사람. 깨닫고 비수를 감추며 피하고자 했으나 문득 길이 끊어지고 층층 절벽이 가로막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문득 피리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오면서 피를 불다가 특제를 보고 크게 꾸짖었다. 그러면 이 소년은 누구겠어요? 길동이겠네요. 그죠?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어찌 천벌을 받지 않겠는가? 소년이 줌을 메우자 갑자기 한바탕 검은 구름이 일어나면서 큰 비가 퍼붓듯이 쏟아지고 모래와 돌멩이가 날리거늘 특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길동이었다. 비록 그 재주를 신기하게 여기나 어찌 나를 대적하리요 하고 달려들어 크게 소리쳤다.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축열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의 내용과 유사한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읽은 장면은 홍길동이 초란의 모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것을 모면한 내용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거죠. 여기서 유축열전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장면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재 고위 관리인 유심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이거는 뭐죠? 출생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부모가 산천에 기도하여 늦게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비범한 출생이다. 비범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 3번 죽을 고비에 처하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정한됨의 반람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것은 국가적 위기. 그런데 이것을 이 영웅적 면모로 모면하고 뭐한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5번 봅시다. 이 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토의한 내용 중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사회적 기능은 뭡니까? 사회, 즉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질문이에요. 사회적 기능. 자, 1번 사회적 모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이거 맞는 거네요. 2번 당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고요. 현실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문학적으로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자, 문학적으로 해결했다면 문학에서는 적서 차별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 진정한 가치가 자, 반성적 사고 아니고요. 봉건적 지배체제를 탈피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나요? 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긴 했어요. 율도기국이라는 나라를 홍길동이 다시 세우는데 봉건적 지배체제를 탈피하지 않고 그 율도국에서 다시 이 홍길동이 왕이 되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똑같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 이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초란이 무녀를 시켜 관상녀를 불렀다. 바로 선지로가요. 초란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A. 관상녀를 부른 거죠. 홍길동을 해치려고. 2번. 무녀가 A에서 초란의 부탁을 들어준 것은 돈 때문이다. 맞죠? A와 B 사이에 B는 특제가 비수를 들고 길동의 방에 들어가는 거. 관상녀가 특제를 초란하게 소개해주는 장면이 있을 것이다. 맞겠죠? 그죠? 특제를 고용한 건 누구예요? 초란이니까요. 그 다음 길동이 C에서 관상녀를 죽였죠. 길동이 특제와 관상녀를 죽였어요. 관상녀가 B에 개입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 다음 길동은 C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냐? 아니요. 집을 나가버리죠. 그 다음 17번 봅시다. 이 글에 당대 체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담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현론적 관점에서 쓰래요. 자, 여기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야 하겠네요. 문학을 감상하는 문학 감상법은 크게 보면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로 봐요. 그래서 작품에 어떤 표현법이 사용되었고 어떤 문체를 사용하냐 이런 게 작품 자체로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은 누구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제는 뭐고 뭐 이런 거 주제 뭐 인물 뭐 배경 이런 걸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면 내재적 관점이고 외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가 아닌 것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 외재적 관점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작가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작가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론적 관점이라 하고요. 당대 사회 분위기를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반영론적 시대를 반영했다. 그래서 시대를 반영하면 반영론적. 그 다음에 독자, 받아들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면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태도가 담긴 이유를 쓰는데 조건은 이 작품의 작가인 허균은 뭐뭐이기 때문이다의 형태로 쓰래요.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는 뭐야? 적서 차별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허균은 실제로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서자 차별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 작품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써요? 이 작품의 작가인 허균은 서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네요. 자, 우리 지금까지 뭐 봤습니까? 홍길동전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